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 범죄는 141.4%, 지능 범죄는 3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우리나라 범죄 패러다임 어째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볼 점은 뭔지 짚어보고요, 올해 범죄 유형별 발생 전망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영사대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24년 10대 치안 이슈, 예,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것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5대 이슈 먼저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우선 큰 5가지 이슈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텔레그램 이용 딥페이크 유포 사건인데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이게 그 디지털화된 기술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단순하게 이게 범죄라고만 치부하기가 어렵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이 된다거나 2차 피해가 이어지는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충격이 아주 컸던 사건입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 한 다음에 술타기라고 하는 음주 측정 방해를 해서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 그 이슈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더 유명해졌던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5월 정도에 서울의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택시랑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주를 했는데 그때 연예인이었던 김 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허위 자수를 하게 했던 정황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요? 세 번째 이슈는요. 세 번째로는 서울시청역 기억나시죠? 너무나도 안타까웠는데요. 2024년 7월 여름경에 차량이 역주행, 시청역에서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보행자 12명과 수용자 2대를 순차적으로 충돌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5명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네. 다중 인명피해를 초래했던 큰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나올 때마다 고령자들의 그 운전,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네네. 문제들이 늘 회자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 볼 때마다 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야. 참 그리고요. 안타깝지. 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네. 그 당시에 고령자가 운전자였던 것도 있고 급발진이 급발진이 이슈였습니다. 이슈였죠. 예, 예. 그랬는데 그때 국가수에서 이제 확인한 결과 급발진이 아니라는 네네네. 것이 되면서 이제 고령자에 대한 운전자와 관련된 그리고 그랬었죠. 교통사고 특례법 중에서 특히나 다중인명 피해가 이와 같이 됐을 때는 의도치 않던 사고라고 하더라도 가중처벌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있어서 이 사건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4년 6월쯤에 경기도 화성에서 리튬 전지 제조 업체에서 불이 나서 리튬 전지가 폭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예. 이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이가 사망을 했는데 총 사망 인원은 23명이고요. 네네. 그리고 9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은 인명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 뭐 소방 계획이나 이런 저희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화재 네, 문제, 맞습니다.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어지고. 얘기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다섯 번째는 예. 기억하실 텐데 2013년에 혹시 7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랑 그다음 울산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 기억나실 텐데요. 예.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아동학대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월경에 태권도장에서 아동이 5살 된 아이가 관장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한 다음에 매트에 아이가 거꾸로 들어간 채로 한 30여 분간 방치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던 아동학대 사건이 또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작년에 다. 네, 맞습니다. 뭐 불과 6개월 채 안 된 사건도 있고요. 예, 네. 굉장히 화제가 됐던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었습니다. 나머지 또 5대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5대 이슈는 간략하게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북한 대남 오남 풍선, 오물풍선, 오물풍선. 네, 네. 생각나실 거죠. 예. 이게 저는 서울 경기권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저희랑 가까운 경남 거창에도 발견이 됐었고 영천, 경주까지 포함해서 전국에 354
4곳에서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안에는 대부분은 종이나 대남과 관련된 내용물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는 오물들이라고 하는 대소변까지도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쓰레기 위주로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7번째는 한 SNS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년간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 특별 단속을 실시를 했을 때 3,600건 정도 불법 행위가 발생을 했고 검거된 인원만 1,600명에 이른다고 하면 피해자와 피해액의 수준은 가늠하기도 힘든 수치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주식 리딩방 사기는 개인의 문제다라고 치부하기가 조금 어렵고 네네. 이로 인해서 플랫폼의 신뢰라든지 금융시장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저희가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리딩방 사기 사건 진짜 뭐 계속 유튜브나 뭐 SNS를 네, 맞습니다. 통해서 뭐 얼마 벌었어요 그러면 혹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상동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23년 2년 전에 신림역에서 칼부림 그리고 서현역에서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작년에 2024년에 다행히 경찰에서 빠른 초동 대응으로 인해서 사건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네네. 전남 순천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의자가 흉기로 집에 귀가하던 17세 미성년자를 살해를 했던 사건도 있었고 여전히 이상동기 범죄는 저희가 비예측성이다 보니까 경찰들에서 대응도 어렵고 그리고 시민들도 불안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2 사건 남았습니다. 9번째. 9번째는 사이버 도박입니다.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가담하고 있어서 네네.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9,900명, 약 10,000명에 가까운 사이버 도박이 적발이 됐었는데 그중에 4,700명 정도가 청소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에 대한 문제가 크다라는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태국에서 발생했던 저희 한국인이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꽤 몇 년 동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해외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요. 해외에 놀러 왔던 한국인 남성이 수면제가 탄 술을 마시고 이동 중에 제압을 당한 다음에 살해가 된 채 시신이 유기됐던 사건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 사건들은 생각보다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인 사망자가 2022년에는 17건 그리고 2023년에는 19건으로 생각보다 많은 수준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10대 이슈 모두 진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과 밀접하게 좀 관련된 사건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산 했을 때 청소년 불법 도박 가담이 예. 좀 큰 이슈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이런 불법 도박장을 온라인상에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만드는 게 가능하고요. 4월 달에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20대와 10대가 함께 적발이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판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2억 원에 이르는 네네.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한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 10대 가담했던 청소년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도 가담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운영진들이 많이 적발됐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를 더 보면 네네. 텔레그램의 지인 능력이라고 하는 채널을 개설을 해서 부산경찰청에서도 적발을 했는데요. 네네. 이때도 20대의 2명의 피의자가 적발이 됐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대 이슈 모든 이슈가 심각성이 굉장히 큰데 그중에서도 이 교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본 이슈는 뭘까요? 피해액과 관련해서 범죄성을 본다면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사이버 도박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축구, 농구,
파티킥 이러한 스포츠 게임으로 처음엔 유도를 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승패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단순한 이런 미니 게임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도입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도박 사이트의 특성으로 인해서 도박이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박에 처음 들어올 때는 처음에 선물용으로 돈을 소액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청소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네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 돈 단위가 엄청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청소년이 도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 이후로 사채, 불법 사채에 아이고. 청소년들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피해 수준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붙여서 본다면 과거에 저희가 2018년, 20년도에는 단순한 뭐 N번방, 박사방 이런 것들로 해서 유포, 네네. 불법 영상물 유포였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딥페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피해의 심각성이 크고 본인이 피해를 당한지도 모른 상태에서 네네.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회 전반의 신뢰라든지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앞서도 뭐 2021년 그때 당시와 지금 뭐 비교도 해주셨지만 최근 10년간 이렇게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를 보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능 범죄가 지난 9년간 36.8% 증가했다고 보는데요. 네네. 이 지능 범죄는 저희에게 익숙한 보이스피싱도 포함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보았던 디지털 딥페이크로 관련해서 범죄 수익을 얻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 디지털 경제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공간의 확산이 범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2, 3년 전에 크게 유행했던 펜타닐 사건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약 범죄는 141.4% 10년 동안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 또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뭘까요, 교수님?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느꼈을 때는 폭력 범죄가 줄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폭력 범죄 안에도 협박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한 폭력 사태는 좀 줄었겠지만 협박이라든지 이런 다른 특성의 폭력 범죄성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앞서 봤던 것처럼 지능 범죄, 마약 범죄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타 유형의 범죄들을 신종 범죄들 또는 비접촉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강도 상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뭐 사람 다치게 하는 것 하지만 그 뭐 피해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가정이 뭐 다 망가지기도 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인데 그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도 이런 지능 범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기라고 하던지 리딩방 사기 같은 것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지능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간까지 이루어졌던 중대 범죄보다는 강제 추행의 수준에 이르는 범죄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봤던 것처럼 딥페이크나 아니면 불법 촬영 이런 것들과 관련된 범죄 유형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이 올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역시 강도상해 뭐 이런 건가요? 네, 강력범죄? 맞습니다. 저희가 네. 과거에 알고 있던 강력범죄,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전통적 범죄들은 좀 감소하는 추세가 아닐까. 대면 범죄들은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보다 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범죄가 너무나도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국제 공조 수사가 크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터폴이 경찰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국제 범죄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기관의 형태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가 2019년, 20년에 연구를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인터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0명 남짓입니다. 에? 그만큼 국제 공조가 20명이요? 네,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범죄인을 잡았을 때 범죄자를 잡았을 때 그러면 뭐 인도하기가 쉽고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현재
인터폴 기구에서는 네. 각 국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주로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이라서 경찰 신분이라 수사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20명밖에 안 돼요. 한 분당 이제 인력이 맞는 너무 부족하니까. 국가들이 한 네. 10여 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잠을 이루기 어려우시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말 감동이라고 느낄 정도로 24시간 늘 깨어 계실 정도로 핸드폰을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박사방을 잡았던 갓갓이라고 하는 네네. 그 사건을 수사도 사실은 인터폴에 계신 경찰분들의 개개인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약간 낮밤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죠? 업무 강도가 높고요. 시차도 여전히 있고 하니까. 네, 국제 그 공조하는 데 있어서 협업에 있어서 그 인터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기구마다 위치가 달라서 네네. 협업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8,581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